방금 보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정부 조직인 CIA의 특급 비밀 작전은 늘 암살이나 납치 같은 액션만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CIA의 역할은 그 한계를 넘어서 아름다운 미술계에서도 은밀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추상표현 미술의 대표 작가 잭슨 폴락이 CIA의 요원이었다는 설도 있었는데요. 정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괴팍하고 외로운 화가이면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술계에 CIA 개입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걸까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CIA와 세계적인 미국 현대미술관 모마가 범국가적인 작전을 벌인 것이 정설로 밝혀졌는데요. 오늘 미국의 현대미술이 CIA와 결탁하여 무슨 영향을 전 세계 미술계에 끼쳤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술을 대표한다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캔버스 캔을 그린 앤디 워홀일까요? 아니면 흘리기 그림으로 사람들을 경악시킨 잭슨 폴락일까요? 그런데 미술 전문가들의 선택은 자유로운 창의성을 담은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추상표현주의보다 더 미국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스타일은 자유와 개인적인 표현을 구현하는데요. CIA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이념적으로 경직된 스타일에 맞서 싸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예술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은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측면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서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철의 장막 뒤에서 문화적 반란을 공유하는 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추상표현주의의 확산과 세계 미술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CIA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반대 스타일과 더 나아가 공산주의 문화 전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타일과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스타일을 비교할 때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추상표현주의가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을 내세우는 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대중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부분이죠.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화가는 매우 정확한 방식으로 삶의 인물을 그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알렉산드르 게르시모프의 크렘린의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게라시모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지도자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집단주의 중시 사회에서 지도자 개인에 대한 숭배를 장려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소련 공산당은 이것을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로 오히려 부추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술운동과 달리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권력 상부로부터 부과되었는데요. 소련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운동이 공산주의의 공리주의와 노동계급의 이상을 구현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운동을 지지하는 격렬한 예술적 캠페인을 주도한 것입니다. 소련의 문화에 대한 완전한 통제로의 전환은 1924년 요셉 스탈린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미래파, 구성주의, 수프리마티즘과 같은 아방가르드 운동이 소련 정부에 의해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소련 건국 초기에 정부가 문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일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바로 스탈린의 등장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예술이 기능적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예술의 역할은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노동자 계급의 일상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1934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공식적으로는 소련에서 국가가 승인하고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 형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주로 정부가 예술을 규제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고 해외에서는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했던 거죠. 1934년 소비에트 전국 작가대회에서 수용 가능한 예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첫째는 프롤레타리아 관련 주제로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고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형적인 주제인데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주제로 대표적 의미에서 국가와 당의 목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작업은 자본주의적이고 공리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으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인 추상표현주의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죠.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예술계의 후진국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잭슨 폴락과 리 크레스너와 같은 미국 예술가들과 함께 추상표현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한스 호프만이나 윌렘 드쿠닌 같은 이민자들의 진보적인 창의성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그토록 뚜렷한 이유는 이 운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시기가 미국이 전후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스타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과는 달리 추상표현주의 미술은 몇 가지 광범위한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모든 형태는 추상적이며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작품은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작품을 완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급 예술로 간주되기도 하죠. 이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달리 대중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두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은 정치적 선전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추상표현주의 작품은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작가의 삶과 작품을 분리하고 창작자로부터 그리고 이념으로부터 독립된 작품을 단독적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미술의 가치는 그 자체로 본질적이며 그 목적은 오로지 미학적입니다. 미술은 미술일 뿐이라는 것이 추상표현주의의 본질인 거죠. 그것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거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그들의 형태를 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물감과 캔버스로 축소시켜 자신의 미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CIA는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많은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이 운동이 너무 전위적이고 비미국적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1947년 국무부는 전시된 스타일이 미국 사회에 나쁘게 반영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미술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순회 전시를 철회했습니다. 취소에 더하여 의회는 또한 공산주의 배경을 가진 어떤 미술 예술가도 정부의 비용으로 전시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이 운동을 비난하는 정치가들이 완전히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미국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만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대다수 예술가들은 실제로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유명한 메카시즘이 미국 전역을 휩쓸며 미술, 문학, 음악과 영화 등 많은 예술가들을 압박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많은 예술가들이 대공황 기간 동안 연방예술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즉, 정부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예술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30년대 잭슨 폴록은 벽화가이자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데이빗 알파로 시케로스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죠. 또한 표현주의 화가인 아돌프 고트립과 윌리엄 바지오테스는 공산주의 활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치적 가치의 표현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CIA는 화가들 개인적인 삶과는 달리 그들이 추구했던 추상표현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CIA는 이 운동을 미국 이데올로기의 예술적인 얼굴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해외에 미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CIA는 긴 가죽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활동과 효과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경우 CIA는 추상표현주의에 찬성을 하여 예술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화 자유회의와 모마의 연결을 이용했던 거죠. CIA는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에 따라 운영되었는데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엘리트 기관이었던 모마에 눈을 돌렸고 비밀 조직과 비밀 이사회 구성원 연결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CIA가 긴 가죽끈 프로그램에 따라 비밀리에 운영하는 조직인 문화자유회의를 통해 그들은 비밀리에 20여 개의 반공 잡지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술 전시회를 열고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뉴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유럽의 지식인들이 미국 문화의 현대성과 세계적 리더십을 연관시키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조직이 문화적 냉전에 참여하는 데 사용된 유일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IA는 민간 부분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미술관의 대다수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CIA가 정부를 상대로 일하기 더 쉬웠습니다.
CIA는 모마의 많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미술관과 CIA 사이에 가장 큰 연결고리는 바로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거죠. 당시 모마의 관장은 넬슨 록펠러였는데요. 그는 외교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정부와 하청을 맺은 싱크탱크인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의 이사이기도 했죠. CIA는 이 싱크탱크를 통해 모마에 5년간 12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미술관의 국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모마의 소장품을 유럽기관에 대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6년까지 모마는 추상표현주의에 전념하는 33개의 국제전시회를 조직했으며 모두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죠. 한때 모마는 너무 많은 작품을 빌려서 사람들이 텅 빈 모마 미술관에 대해 불평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듯 냉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치열했는데요. 그것은 대립하는 정치체제 간의 싸움이었죠. 따라서 문화의 확산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CIA는 가장 효과적인 종류의 선전, 즉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선전을 사용했던 거죠. 결국 CIA와 모마의 은밀한 방법은 추상표현주의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고 화가가 다른 스타일로 작업하는데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CIA의 전술은 곧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미국과 서유럽에서 추상표현주의 운동을 대중화함으로써 추상표현주의는 철의 장막 뒤로 서서히 나갔습니다. 동유럽의 예술가들은 다른 나라의 전시회를 방문한 다음 그들이 본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냉전 기간 동안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이 문화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냉전을 종결하는데 예술 문화적인 우월성을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적으로는 호불호가 강했던 잭슨 폴락은 라이벌인 공산주의 문화예술을 추락시키고 서구 자유주의의 예술 문화의 우월성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영웅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일부 시기였지만 미술은 정치와 결탁을 해야 했고 그것이 좋은 목표이든 좋지 않은 목표였든 충분한 영향력을 미술계에 끼치고 그것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화가 잭슨 폴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